첫 번째 정론 일침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총정리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22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왔는지를 좀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2년간의 노력의 결과 최근 S&P의 아주 긍정적인 평가, 또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가계부채 두 자릿수로 하락, 이런 성과들이 나온 겁니다. 또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해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2년간의 주요 역점 국정 어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청신호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얘기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를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국가 어젠다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고성국TV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책을 촉구해온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국회의 협조, 야당의 협조, 이른바 협치를 강조합니다.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세기를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 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22분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설명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제 1층 브리핑 룸으로 가서 바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60분 예정됐던 질의응답이 총 72분 정도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총선 패배, 총선에서 왜 졌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총선이 정부가 그동안 해온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동안 국정운영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총선 결과를 보고 그동안 2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미흡했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역시 국민들이 체감 많은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건 느꼈다.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그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야당이 국정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하여튼 바꾸래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기조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맞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계속 견지해야 될 부분들은 견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기조를 잡는 것. 이거는 헌법 원칙에 충실한 올바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바꾸고 고쳐야 할 것들은 세심하게 가려서 바꾸고 고치겠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답변에서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견지해야 될 것은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
이것이고, 바꿔야 될 것은 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겠다,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사과라는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시작돼서 제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특검 문제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동안 뭐 도이치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2년 반 동안이나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이다. 만약에 특검의 논리대로 하면 그때 그 수사가 부실하고 미흡해서 다시 하겠다는 건데, 과연 2년 반 동안 나를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탈탈 털어서 했던 그 수사가 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건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이 특검은 정략적 공세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진짜 특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또 다른 특검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사건 재발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엄정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냐. 이 수사를 지켜보고 이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걸 언론에서는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 표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특검 거부 표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최상병 특검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수사의 결과 만약에 국민적으로 미흡한 점이 여전히 있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특검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현재는 거부.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과정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박정훈이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VIP 경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직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국방부 장관한테 좀 질책했다. 그게 당장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이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했어야 됐지만 인명 구조가 아니라 이미 사고가 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을 작전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뭘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도록 하느냐. 또 이런 이 수재나
이 홍수 산사태가 또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민작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책했다. 그걸 경로라고 하면 경로고 질책이라면 질책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방장관한테 이 상황을 보고받고 질책했다. 그게 문제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협치 강화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질문이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특히 언론과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협치에는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노력하겠다. 네, 질문이 이종서 국방장관이 최상병 관련 피의자였는데 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냐는 대목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수사상 기밀이고 보안 사안이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누구도 알 수 없다.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게 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이다. 또 9월경에 고발됐다는 건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가 소환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우리도 검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고발장 받아놓고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 금지를 해놓고 한 번 더 연장까지 하면서도 부르지를 않았다. 보통 출국 금지하면 반드시 불러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2번을 출국 금지 연장하면서도 소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봤지만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경제 국방으로 우리에게 중요해서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한 거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하고 유일하게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특히 방산 수출을 우리가 호주에 많이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다. 그것 때문에 또 이종섭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호주에 대한 K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질문이 이제 한동훈 관련으로 갑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이관섭이죠. 원내대표 윤재호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바로 풀었다. 그리고 해소됐다. 한동훈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한동훈 관련해서는 후속 질문도 있었어요. 뭐 밥 먹자고 했는데 한동훈이 거절했다는데 하는 등등.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년 이어온 관계다. 총선 후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자기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담 주기 싫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목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이 컨디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20년 인연인데 그게 어디 가겠느냐라고 했으니 이제는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좀 몸이 회복됐으니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연락할 차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국무총리 포함 차기 개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전국 돌파 국면 전환용으로는 개각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개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한 2년간 장관직 맡은 사람들도 있고 또 부처 분위기도 좀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내각 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거 조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조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개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뭐 시간 내 쫓기듯이 급하게 조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여유를 갖고 전체적인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국무총리 포함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 중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게 미국의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 이 대목에서 정말 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아주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 가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통령의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의 조야나 양당 상원 하원 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양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이든이 재선되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건 그 대통령들이 속해 있는 당의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 뜻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 조야와 미국 의회에는 또 미국의 행정부에는 한미동맹에 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AFP 통신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즉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니케이 신문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BBC는 러시아 문제를 다시 질문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무기 제공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오랜 세월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좀 서로 다른 입장,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는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해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국제관계 외교적 컨텍스트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엑셀런트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반도체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 대기업 감세니 부자 감세니 하는 비판과 공격이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만약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더 나아가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회에 대한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있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연금 추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인구 추계인데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통계 자료와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심층 FGI까지 해서 30건 분량의 막대한 자료를 우리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21대 국회는 마무리 시점에 왔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졸속으로 이걸 하는 것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 만들면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개혁이 연금개혁이다.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제 임기 안에
제 임기 안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서민 물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잘 알아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좀 어렵다. 물가 지표는 2%대로 내려오지만 서민 물가는 좀 어렵다.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서 어려운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전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이거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서민들이 물가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민생토론회와 관련돼서요.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어젠다를 던져만 놓고 챙기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점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 24차례의 민생토론회가 그동안 열렸는데 아직 가지 못한 광역시가 4개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제주, 이 4군데를 아직 못 갔다. 갈 계획이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다. 지난 24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 과제들을 전부 점검했다. 이미 후속 조치 추진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저출산 대책 차별화와 관련해서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듯이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의제들을 전부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과 같은 부총리급의 저출산 대응기획부,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야당도 이 주장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국회에서 정부조직국 개편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개혁 질문이 있었는데, 무슨 보관이 있느냐? 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보관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보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보관이 없다. 만약에 보관이 있었다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겠느냐.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보관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적인 설득 방식을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의사 증원, 의대 증원, 이런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 필수 의료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벌써 1년 전부터 다뤄왔고, 그래서 증원 2,000명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의료계와 대화해 오면서 느낀 건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도 안 나오고 논의는 1년 이상 했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 의료 개혁 문제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의료계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행히 야당에서도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의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의료개혁 문제도 그렇고 금투세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요소요소의 야당의 협조가 왜 필요한지 어느 대목에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의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론일침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총정리 제가 다소 좀 길었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있어야 뭐 논평이 됐건 비판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과. 그런데 이 사과라는 단어는 리허설 때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라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대통령실의 3실장, 지금 대통령실에는 3명의 장관급 실장이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이 3사람이 장관급 실장입니다. 그 아래에 수석급 참모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원 이제 회견장에 배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층 집무실에서 22분간 국민보고를 하고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오자 기자들과 참모진들이 일어서서 맞았어요. 이 기자들은 앞에 보통 테이블이 있으면 노트북도 놓고 하는데 어제는 한 150여 명이 모여서 하는 바람에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자 그래서 테이블을 다 치우고 의자만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놓을 자리가 없어서 다 노트북도 챙기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자들과 참모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서 맞았고 일부 기자들은 뭐 박수도 쳤다 그러죠. 이 흐름 전체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성수 교수, 대통령이 본인에게 실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 특히 이종섭 대사를 왜 호주 대사로 임명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다 이해가 됐다 이런 뜻이죠. 윤태곤 실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훈계나 변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도는 모두 발언보다는 기자회견이 훨씬 높다. 이런 기자회견 좀 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다. 박원곤 교수. 외교 분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선을 그은 점에 주목했다. 이게 외교 전문가라서 이 대목에 주목한 것 같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 수준까지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 이 회견장에는 프롬프트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 사진으로 봐도 프롬프트가 있을 자리가 없네요. 프롬프트는 대통령 말씀 자료를 이렇게 계속 화면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방송 진행자들은 다 프롬프트를 씁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프롬프트를 씁니다. 저는 방송 초기에 추정 60분을 할 때 프롬프트를 한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뭐 이걸 프롬프트를 쓰면 읽는 건데 안 읽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연기가 저한테는 정말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아주 프롬프트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그냥 이 종이 원고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후로 제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사실 프롬프트를 쓰다가 안 쓰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전문 방송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프롬프트 없이 1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소화해냈어요. 그리고 거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짠 기자 질문도 아니잖아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그 모든 국정 현안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프롬프트 없이 저 장시간에 걸친 또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말 실수 거의 없이, 한 번도 실수가 없었죠. 저걸 소화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직업 방송인들도 하기 어려운 얘기,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 현안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 소화하고 있고 정리해내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선은 지켜가면서, 예를 들면 러시아 문제 같으면 요 선은 지켜야지, 미국 대선 같으면 이 선은 지켜야 돼, 딱딱 선은 지켜가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정된 1시간 정도가 돼서 김수경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정리하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분만 더 하죠 해서 결국 2명의 기자 질문을 더 받고 72분 만에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프롬프트가 없다는 뜻은 원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원고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실제 기자들의 질문은 대략 외교안보 영역, 사회 영역, 정치 현안 영역 정도로만 진행한다고 돼 있지, 어느 기자, 어느 신문사의 어느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방송의 어느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해,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프롬프트도 불가능했죠. 다 없이 한 겁니다. 진짜 의제 관계없이 뭐든지 다 해보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뭐든지 물어달라. 솔직하게 내가 답변하겠다.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과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이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참모들은 법적 지식, 논리보다는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합니다라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와 기자회견을 형식상 나눠서 한 것도 그런 점들을 염려해서 고려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논리 다 빼고 정책 딱딱한 거 다 빼고 오로지 감성만으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을 연출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는 해야죠. 아무리 딱딱해도 분명한 원칙은 밝혀야죠.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조가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으로 돼야죠.
저는 어제 대통령의 국민 보고와 기자회견이 그런 점에서 원칙은 원칙대로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그런 매우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좌파들로부터 그 당신의 아내에 대한 특검 공격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로 대국민 보고를 하고 1시간 넘는 정말 시나리오 없고 프롬프트 없는 생방송 기자회견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했다. 제가 전문 방송인으로서는 또 전문 정치 평론가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에 민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민생 토론회를 재개한다고 그랬고 포항은 벌써부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기자회견 마친 오후에는 직접 제1차 경제 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PF 문제, 공매도 문제 점검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 언론에서 온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할 정도의 중요한 이벤트였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거 하고 나면 완전히 기가 빠지고 기진맥진할 만도 한데 대통령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 마치고 밥 먹고 오후에 바로 관계자들 불러서 부동산 TF 문제나 공매도 같은 아주 핵심적인 경제 현안 이슈들을 점검하는 식으로 일정을 소화해낸 겁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퍼부어줬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없이 만들어낸 좌파들의 터무니없는 공격, 고집불통이니 불통이니 오만이니 국정운영을 뭘 잘 알겠느냐느니 하는 그런 공격들이 전부 거짓말이고 선전선동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시라고 했잖아요. 직접 보시라. 직접 보시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과정에 올라온 댓글들은 제 짐작, 제 추정으로는 종북 주사파들, 북한 해커들 그리고 개딸들의 비난 댓글들이 주였다고 짐작합니다.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내용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 상황을 맹목적 증오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윤석열 이름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증오하게끔 저 종북 주사파들이 세뇌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땅치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미움 감정이 확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기자회견 후에 나타난 여러 반응들 중에는 하여튼 윤 하면은 욕부터 하는, 윤 하면은 비난 댓글부터 다는 이런 맹목적 증오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북한 해커들이거나 북한 공작부서의
조종받고 있는 꼭두각시들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지구가 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딸들이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SNS를 먼저 점령하고 설치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 뭐 알맹이 없네, 뭐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건강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기에 맹목적 증오 감정을 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된 비난 논평이나 올리고 있던 이런 이 댓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언론들의 반응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상 그 SNS의 반응,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무슨 소리를 하든 욕하고 비난하는 좌파 개딸들의 반응들이 당연히 도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는 대통령이 뭐라 하든 무조건 우리는 찬양하고 지지할 거야, 이런 자유우파가 별로 없어요. 다 들어보고 그럴만 하면 잘했다 하겠다. 우리 자유우파는 끝까지 그런 면에서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된 개개인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맹목적 증오 감정으로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좌파,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반응과, 일단 들어는 보자. 근데 듣고 있으니까 아니 저런 기자회견이면 왜 진작 안 했지? 이제 이해가 돼. 이종섭 대사 문제는 그런 거였구나. 맞아. 김건희 여사 문제. 그렇지. 문재인 때 그 윤석열 잡으려고 문재인이가, 조국이가, 추미애가, 박범계가 얼마나 설쳤어. 그 이성윤이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특검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또 대통령이 정말 시나리오 없이 프롬프트 없이 모든 질문에 소상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강단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자유일보는 윤 할 말 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해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호의적이고 중립적 의견이 많아졌다. 대통령 발언은 논리적이었고 광범위한 국적 현안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섭 대사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설득력이 있었다.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정기적으로 더 자주 해야 된다. 야당이나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비전과 격려를 제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자유일보의 이 기사를 제가 대통령 기자회견 결론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